잠시 후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열리게 될 예정인데요. 미국도 인플레이션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금통위가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부양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와 소상공인 등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통위 과연 4회 연속 동결에 나설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CPI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크게 안정됐고요. 달러 인덱스가 벌써 1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종합적으로 같이 전해주시죠. 네, 길게 보면 갓달러, 킹달러 예. 가능성이 적습니다. 달러 투자하지 마세요 하고 이번 주에 증시보다도 달러 위안시장 모습을 좀 더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달러 인덱스가 오늘 100대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104대로 이렇게 기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중심 통화인데 하루의 변동폭이 1%포인트 이상, 1% 이상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예. 아마 오늘 기업 버리시는 입장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이 NDF 환율을 감안하면 사실 1260원대까지도 보이는 환율인데요. 대충 1270원대 걸릴 거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기업 버시는 입장, 오늘 수주직 결제하시는 입장에서도 그 대목을 좀 1288원인데요. NDF에선 한 15원 정도 이렇게 해서 1270원대 초반인데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1260원대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수주직 결제하시는 물량 좀 여유가 있으면 사실 그 수익 결제는 조금 늦게 하고 수출 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원화 베이스로 빨리 바꿔주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급락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셨겠습니다는 또 이틀 전에도 우리가 분석한 대로 그대로 이제 나왔는데요. 예상은 3.1%였죠. 3% 프레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3%로 나왔습니다. 작년 6월에 9.1% 1년 전에 이랬다고 하니까 1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됐다. 3분의 1 토막보다 더 떨어진 거죠. 예. 3%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헤드라인 CPI다 이렇게 물가를 얘기하는데요. 미국에서는 헤드라인 물가를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이 헤드라인 해서 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원 CPI거든요. 코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것이 4.8% 나왔는데요. 그동안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5% 밑으로 떨어지겠느냐 하는 그래서 마의 5%대인데요. 이거보다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의 통화정책 시차가 1년 정도로 감안해 볼 때 상당 기준 5.25%를 스타크 홀드 원칙에 따라서 유지만 되면 인플레의 타겟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대목이 바로 오늘 얘기했던 1 베이시스 포인트, 0.1% 포인트의 비밀입니다. 예. 사실 그 미국에서 CPI 통계가 상법에서 합니다는 미국의 물가 통계는 첫째 사례하고 그 위에 어떤 수치 나오는 간에 절사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일 때 사실은 그 절사를 해야 되는데 4.4.5입 해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헌정사에 굉장히 이렇게 파급을 영향을 미쳤던 것이 4.4.5입 개입 원칙이거든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첫째 자리 하면 그 위에 뭐가 나오든 간에 자 이렇게 사실 절사하는 모습인데요. 공개를 끝 이번에 3%포인트는 플랫하게 나왔습니다. 예. 뒤끝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 입장에서 보면 0.01%포인트 1bp만 떨어졌으면 2.99999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99인데 둘째 자리는 절사. 그럼 2.9%죠. 그렇죠. 인플레 타겟팅이 2%대니까 2% 보이는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물가 안정 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7월에 본격적인 증시 조정 임박이 있습니다는 그걸 반박해서 물가가 크게 안정될 때에는 다우존스 증시로 지금까지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는 오늘은 이게 가시화되니까 금리에 가장 민감한 것이 나스닥 지수거든요. 예. 아마 3대 지수 중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빠르게 올라갔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에 가장 민감한 것이 역시 달러 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급락하는 수준이다.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원달러 환율이
외화 수출 결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7월 FOMC 회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CPI가 크게 둔화된 만큼 7월 FOMC 회의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가 안정의 주무부서는 페드죠. 예. 또 파월이 주책임이죠. 근데 오늘 물가 안정이 이렇게 크게 되니까 사실 그에 대한 카멘트는 누가 나왔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예. 정작 물가 안정에 가장 바르는 파월과 페드 입장에서는 아무런 카멘트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물가의 안정세를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잉크가 마르기 전이다 하면 6월 전도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이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월 전도표에서 3월 전도표의 최고금리가 5.1%였는데요. 이걸 5.6% 올렸거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이렇게 파월이 의회 지정을 해서 사실 올해 연내 2차례 금리를 올리겠다. 예. 뭐 시청자 여러분 생생하시죠? 근데 이것이 뭐냐? 한 2주 후에 내지는 6월 페드 회의고 한 달 만에 발표했던 6월 CPI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6월 전도표는 왜 올랐냐? 최고금리는. 지금 뭐 5.6% 대비한다면 지금 6월 CPI가 3%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2.6%포인트 최고금리에 이미 금리가 낮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당신네들 의향, 페드의 인사들의 당신네 의향에 생각하는 그 금리 수준보다도 이 물가가 3%대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도표에 3월 전도표, 12월 전도표에 나타난 최고금리 5.1%를 그대로 유지했더라도 당신 틀렸는데 왜 6월 전도표에서 5.6% 올랐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퀘션을 그리는 거거든요. 예. 또 파월 의장도 아마 상원에 의해서 파월 의장이 중앙은행 총재가 어떻게 금리를 연내까지 2차례 올리겠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2차례 올리겠으면 정확하게 뭐냐 그걸 반영하는 인플레 수준의 불안하다든가 이런 걸 얘기해야죠. 예. 우리가 이제 파월 의장이 2차례 연내 금리하겠다. 중앙은행 총재가 어떻게 이게 얘기하느냐? 구체적 숫자까지. 경제 변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너무 과잉이지 않느냐 하는 쪽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그게 그러면 금리 인상의 회수까지 얘기했으면 물가가 그 불안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물가가 크게 안정됐으니까 당신 뭐 하는 거냐 하는 쪽에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청자 여러분 6월 그 페드 회의가 끝나고 또 파월의 의회 정하고 올해 연말까지 2차례 인상을 기정사실했습니다는 지금은 7월은 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 시점상으로 보면. 예. 근데 7월에 금리 인상 이후에 6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된 이후에 추후에 금리 인상. 자, 7월은 올리더라도 9월 이후서부터 한 차례 더 올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선 지금 이번에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안정됨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는 전부 캐션을 그리는 상황으로 또다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올해 5번째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크게 안정되면서 외형상으로는 그래도 이 금통위원들의 고민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제1선 목표의 인플레 안정이라면 예. 아마 그동안 2011년 8월 이후에 금리를 올리고 올해 2월서부터 금리를 동결해오는 이런 통화정책 모습이 있습니다는 외형상으로는 물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통위원들이 가장 편안한 이런 회의를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젯밤에 발표했던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걸로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통위 직전에 발표했던 6월 CPI도 2.7%입니다. 예. 지금 기준금리 3.5% 밑으로 이렇게 하연 상태고요. 인플레 타겟팅이 2%대에 들어간 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멤버들도 아시겠습니다는 4월에 멤버들이 교체됐죠. 지금 멤버들은 대부분 비득입합니다. 가장 이렇게 매파적 속성을 갖고 있으신 분이 이창용 하는 총재가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예. 대체로 금통위원분들은 비득입파에 되기 때문에 위험상으로 보면 가장 이렇게 편한 자리가 된다.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측면의 고민은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물가라는 금리 동결이냐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늘 미국의 CPI 때문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거의 100%에 임박했다는 것이 채권과 관련된 시장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까지 3차례 정도 금리를 동결해 왔죠. 그다음에 이번에 7월에도 하면 4차례 금리 동결이거든요. 기준금리가 보통 4차례 정도, 3차례 이상 동결되면 사실 다음에 통화정책 방향이 시사되는 피벗에 해당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에 금리가 동결되면 결국 금리 인하로 시장에선 해석하는 시각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 참여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전도표상에 앞으로 금리가 내린다 하면 금통위원들, 이창용 총재를 비롯해서 금통위원들이 계속해서 매파 성향을 유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시장 친화적으로 간다면 7월 달 K 전도표상으로 보면 시장에서 금리 인하로 이렇게 인식한다면 사실은 이번에 금리를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내리기는 당장 내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뉘앙스, 의향지수는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시장과 친화적이 되면서 예. 통화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축소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벌써부터 노무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스탠저드 차트든가 해서 8월 이후서부터 이미 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한다. 한국이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번에 그 4차례 정도 금리를 이렇게 동결하면 그 의미는 금리 인하의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창용 총재가 주도하는 우리 통화 정책이 잘 추진돼서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금통위원회 성과냐, 금리 인상의 성과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월에 2.7% 나오니까 이게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원래 금리 인상은 우리가 사실 그 물가가 공급 사이드, 코스트 푸시, 그다음에 디맨드 풀 사이드에 서프라이 디맨드로 나눌 때는 사실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올라갈 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한국 경제 경기가 과열됐으니까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었죠. 예. 그래서 일부 경기 침체 물가가 올라갔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가 잡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소비자 물가가 2.7%다. 한국은행이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인상을 잘해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건 잘못돼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애초부터 이 코로나발 인플레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기가 과열돼서 인플레가 하는 코스트 푸시 사이드가 아니라 공급망 부족,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유가 상승, 그다음에 각종 원재료비 상승, 그리고 인건비 상승 같은 코스트 푸시 사이드가 강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하나는 유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세계 각국들이 디커플링 정책 하면 공급망 차질이 더 심화되는데요. 예.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디리스킹 전략해서 공전에서 리스크를 줄인다 하니까 공급망이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오늘 이은캐스께서 우리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안정된 요인별로 이렇게 보면 공급망 차질 부분에 의한 그 해소대에 관련돼 있는 이런 유가라든가 이런 측면에 비용 문제가 크게 안정돼서 물가가 잡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대외경제적 적자에서 디리스킹 되는 정책 사이드의 요인이 더 컸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잡히니까 한은의 금통위원들이 금리 정책을 잘해서 그러냐? 그거는 너무 과잉적 해석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렇죠. 한미 간의 금리 차가 확대되니까 일부 금통위원이 외국 자본 이탈 방지 차원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사실 그 이번에 7월 달이 경과 이전에 예.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75%포인트 이렇게 벌어졌습니다는 오히려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모습이어서 금통위원들의 한미 금리 차 축소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인상 필요성은 잘못된 분석이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계부채를 줄여서 사실 금융의 불균형을 줄인다. 금융의 건전성을 줄인다 하는 이 대목에 있어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그동안 2011년 8월서부터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물가 부분이 크게 우려되지 않은 상태. 거기에 사회적 약자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극단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한국의 금통위한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꼭 좀 추진하는 상황에서 좀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젊은 세대들 소상공인 진짜 죽었다는 표현을 쓸 만큼 부담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굉장히 집중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가계부채를 줄인다. 금융의 건전성을 도모한다 하는 차원에서 금리 인상은 최근에 보면 가계부채라든가 또 지난달에도 주담보대출이 7조 원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그 거시경제의 금융 시스템의 불균형을 줄이는 문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줄이는 문제는 커저리티 혜생 보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 이후에 제가 한번 R스타 금리와 R 더블 스타 금리를 이용해서 한번 시청자들한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하지만 채권 관계자들이 지금 예상하는 대로 만약에 우리가 금리를 동결하고요. 미국이 7월 FOMC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한미 간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질 텐데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번에 금통위가 오늘 동결하고 그다음에 이달 중에는 한 차례 올리죠. 그 위에는 이제 미국에서 보면 캐셔를 그리겠다 하는 걸 예. 말씀드렸는데요. 이러면 어쨌거나 한미 간의 금리 차는 이런 예상대로 한다면 1.75%에서 2%대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서지스탑이 발생하느냐? 서지스탑이 갑작스럽게 외국 자본 유입이 이렇게 중단되면서 바로 이탈되는 서전스탑이 발생하느냐? 또 일부에서는 서전스탑이 발생해서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위기론을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됐을 때 실제로 사실 자금 이탈이 됐느냐 하는 것을 지금 한국의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뉴 밀레니엄 시대에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된 게 4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이번까지. 기간은 저렇게 다 돼 있습니다. 예. 1차 2000년 1월서부터 3월까지죠. 다음 년도 3월까지 주식은 거꾸로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150억 유입됐습니다. 이때 채권은 뭐 거의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10억 예. 정도는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보면 1년 이상 됐기 때문에 2차는 2005년서부터 2000년 비교적 키입니다. 근데 주식은 2년 기간이었으니까 뭐 2년 1개월 기간이었으니까 260억 달러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 자금이 밖으로 나갔느냐? 안 나갔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으로 이렇게 이전만 됐을 뿐입니다.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이 567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 규모를 합쳐보십시오. 그러면 거꾸로 300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3차년도 보겠습니다. 2018년도. 이게 이제 일본의 수출 통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가 굉장히 예. 강했던 시기입니다. 주식은 83억 이출됐습니다. 근데 채권은 무려 487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저거 빼보십시오. 그러면 400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미 간의 금리 역전차가 벌써 1년 정도 됐다는 것을 분석해 드렸는데 장기간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6월 말까지 보면 주식도 131억 달러, 채권도 53억 달러 이렇게 돼서 네 가지 이렇게 쭉 해서 한미 간의 금리 역전 보면 전부 자금이 들어왔다. 일부 금통위원들이 PCO의 통화치를 감안한 금리 인상 이런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 그걸 감안해서 그냥 과거에 쉴 거 없이 한미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 자금 이탈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일부 금통위원들의 시각은 상당히 과거에서는 맞지 않았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틀렸다 하는 그래서 과거의 이론이 맞지 않는 뉴노멀 환경이라는 것을 잘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시장의 기대를 그래서 반영해야 됩니다. 금통위원들이 훌륭하신 분은 맞습니다는 시장에서 경험하지 않고 시장에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사실 시장에서 페드와 파월도 지금 신뢰를 잃은 것 마찬가지로 금통위원들이 고답적지를 위해서 시장에 하는 것을 우월적지를 대면 사실은 굉장히 시장의 신뢰를 잃어간다. 결과적으로 보면 당신네들이 투자하는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할수록 디지털 환경일수록 시장의 친화적인 입장으로 가야 된다는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지금 주담대가 급등함에 따라 금융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사실 이 대목이 지난달에 주담보대출이 7조 원 정도 되니까 예. 금리 시장이 불안하다. 가계부채를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대목인데 이 대목은 상당히 잘못된 분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하반기 경제 운영 정책의 윤석열 정부에서 경기 부양 쪽에 매크로 사이드 경기 부양 쪽으로 가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주담보대출이 6월 달에 늘어서 금리를 올린다 하면 자, 내수가 더 붕괴됩니다. 건설 시장이 더 붕괴됩니다. 두 가지 측면. 지금 새마을 금고 사태 때문에 이 새마을 금고 사태가 사실 SB 사태와 다른 것은 우리도 지적했습니다는 예. 디지털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디지털적으로 SB 같은 것은 순간에 순간에 디지털 펀드론이 나오는, 디지털 뱅크론이 나온 데 비해서 예. 그다음에 새마을금고는 사실은 이 조합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금고 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거거든요. 예. 일부 사람들이 디지털이든가 핀테크가 가면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한다. 정말 잘못돼. 역지론이거든요. 역디지털 펀드론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새마을 사태가 지금 피해가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가계부채 금융시장의 불건전성 올린다. 이거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 그럼 MZ야 소상공인 지금 한계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도 죽어. 그리고 자 지금 상태에 금리를 올려? 그러면 제2의 새마을 사태나 제2의 PF 사태나 만개가 9월달에 집중돼 있으니까 예. 그는 건설 경기도 위축돼. 가뜩이나 GS 건설 사태를 인해 가지고 전부 이 건설 환경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내수 경기 부역을 위해서 자 금리 인상에는 그 거시경제 금융의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 시각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도 미국처럼 지금 R스타 금리와 R 더블 스타 금리 간의 논쟁이 계속 가열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면 금융 건전성 더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7번과 8번을 합쳐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예. 다 돼서. 지금 우리가 2021년 8월 이후서부터 금리를 올려서 우리가 R스타 금리가 R 더블 스타 금리보다 높아져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뭐 아시겠습니다. R스타 금리는 경기의 침체와 그다음에 과열을 시키지 않은 균형금리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최근에 논의되고 올해 잭슨홀 미팅에서 가장 많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R 스타 금리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의 거시적 금리상의 시스템에 안정시키는 거시적 금융성을 시스템 훼손시키지 않는 금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 것 같아서 지금 R스타 금리가 R 더블 스타 금리보다 높아졌다. 근데 지금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R스타 금리, R 더블 스타 금리 간에 더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 더 침체되고 제2의 새마을 사태가 발생하고 PF 사태가 더 불안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실 자금 이출이 더 되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사태에서 보면 사실 이때 R스타 금리가 R 더블 스타 금리보다 높아질 때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예. 경기 부양책, 펀더멘털이 강화 쪽에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크게 안정되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안정된 상태, 제1선 목표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한미 간의 금리 차가 벌어져서 자금 이탈 방지한다.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가계부채를 잡아서 금리를 올린다. 요건 대부분 다 1선 목표, 2선 목표.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 목표입니다. 1선 목표입니다. 근데 2선 목표, 3선 목표를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경기부양책, 경기부양책에서 사회적 약자를 이제부터는 그동안 물가 잡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훼손시켰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지금 물가가 거의 안정돼 있으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정책을 해야 된다. 그게 국민의 통합과 그다음에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 정책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리 인상보다는 펀더멘털이 우선이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